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여야가 함께 구성하는 전문가 검증위원회에서 무제한으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양평을 둘러싼 가짜 뉴스는 무엇이고 사실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부실 시공된 순살 아파트 문제를 풀기 위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여당과 정부가 제시했습니다.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 분쇄 방안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사평론가 고성국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백주의 흉기 테러로 세간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진 듯은 하지만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는 요즘 날씨만큼이나 치열한 전국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원희룡 장관이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국정조사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부르면 증인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다 가능하거든요. 원희룡 장관은 7월 30일에 열린 공공주택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 백지화했던 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방침을 밝히면서 이런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노선에 대해서는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꾸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건 정쟁화돼 있기 때문에 정쟁화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전문가의 과학, 그다음 상임위를 통한 진실, 그리고 이 고속도로의 수혜자인 양평 군민을 비롯한 국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모아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원 장관이 해법을 제시했는데, 자, 고 박사님, 원 장관이 왜 이런 결정을 제시했다고 보십니까? 네. 고속도로 건설의 주무 장관이 원희룡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속도가 붙어서 예타를 통과해서 본 타당성 검사까지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타당성 검사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양평 군민이나 관련 유관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은 이제 노선이 확정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 시점에 갑자기 사실은 이 사안과 직접 관계도 없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갑자기 그 당원 교육에서 그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노선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서 며칠 있다가 양평 고속도로 TF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꾸리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양평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갑자기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니까 그 시점에서 이게 정상적인 고속도로 사업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주무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판단을 했고 네. 이런 상태에서 이런 식의 정치 공세가
계속되고 고속도로 건설이 정쟁으로 이렇게 함몰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건설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네. 이걸 추진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이 정치적 논란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2단계에서 중단하겠다 네. 하고 백지화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나 괴담에 대해서 사과하고 네. 그리고 더 이상 정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 네네. 이거를 중단을 계속 고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조건을 달아서 백지화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양평 국민들이 뭐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네. 맞아면 거의 15년 수건 사업이 이제 되는가 보다 했는데 네. 정쟁 구도 속에서 이게 실종이 돼 버리는 것 같으니까 네네. 직접 발언을 시작했고 그 이후에 1년의 그 국회 상임위 공방을 거쳐서 이제 이 고속도로 건설의 주무 장관으로서 어떻게든 고속도로는 건설은 해야 되겠고 자신이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그 조건으로 내세웠던 그 괴담 가짜뉴스에 대한 사과와 네. 정치 정쟁화를 안 하겠다는 약속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절충안을 제안한 겁니다. 네네. 그게 뭐냐면 결국 노선이 문제니까 그럼 여야가 고속도로 노선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여야가 꾸려서 네네. 무한 토론을 하자.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그 결론대로 건설하면 더 이상 이 고속도로 가지고서 정쟁을 할 이유가 없어지지 않느냐. 네. 이게 원희룡 장관의 그 제안의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고 박사님이 양평 현장에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고요. 이 사업의 시작, 아까 말씀했지만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 대부분이 특히 그 양서면 종점은 2009년에 경기도가 반려했던 이 민자 노선을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한 것이다. 자,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뭐 그렇습니다. 제가 7월 중순에 현장을 갔다 왔고요. 또 지금 전진선 양평군수하고 대담도 했습니다. 그 제가 다녀온 제 그 경험으로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네. 첫째는 양평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최대한 빨리 또 예정대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건설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만난 양평 국민들은 이게 그냥 양평이라는 도시를 서울 사람들이 주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동해안으로 가는 이 수요가 많은데요. 그렇죠. 양평이라는 곳을 서울 사람들이 동해안 갈 때 스쳐 지나가는, 거쳐 지나가는 그런 도로가 되면 그건 우리 양평 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소음이나 듣고 먼지나 받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기왕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놓는다면 그 도로가 더 많은 양평 국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그런 도로로 건설됐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노선을 둘러싼 문제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양평을 대부분 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예타 원안이라고 하는 그 양서면 이거는 그렇죠. 양평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고 지금 강하 IC 강상면이라고 하는 대안은 양평의 남쪽에 있는데 양평이 한 10만 정도 인구인데요. 네. 그중에 양평읍에 3만 5천 명 정도가 모여 삽니다. 제일 많이 모여 살아요. 그렇죠. 근데 양평읍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양평읍에서 그 예타 원안이라고 하는 양서면까지 제가 차로 이동을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평읍에 대부분의 양평읍민들과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양평읍이나 강하면이나 강상면 쪽의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이 JCT가 양서면으로 연결되는 여기를 가려면 네. 한 20분간을 또 국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네. 그래픽으로 저희가 준비해 본 거예요. 예타안이 저 검은색이고 네. 대안 노선이 이제 저 밑에 있는 그렇습니다. 그 안이잖아요. 설명을 계속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 대안이라고 써 있는 저 글자가 있는 저 근처, 양평 갈림목이라고 돼 있는 저 근처가 양평읍이에요. 네. 그러니까 양평읍에 사는 양평 국민들 대다수는 기왕이면 자기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저 주황색 선으로 되어 있는 저 노선으로 길이 나는 것이 맞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거고 네. 이 그 길과 예타안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저 주황색에 있는 강하라고 쓰여 있는 거 있잖아요. 강하, 저기가 IC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다가 나들목을 만들면 그렇습니다. 저 입출입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기 사는 분들은 저 강하 IC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예타 원화는 IC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저 선을 타려면 남종까지 가든지 아니면 저 양평 갈림목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까지 가든지 해야 이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의 떡 같은 거죠. 분명히 고속도로가 우리 머리로 지나는 가는데 내가 저거 타려면 30분 동안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15년 염원인 양평고속도로를 빨리 놔야 되는데 동시에 우리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강하 IC를 놓고 강상면으로 연결해달라.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들은 양평 국민의 다수 의견입니다. 네. 자, 이제 자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고 박사님이 이것을 이제 비교를 하나씩 해볼 텐데요. 중요한 건 사실관계입니다. 이 두 노선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경제적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보면은요. 그래픽에 예타 노선과 대한 노선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일단 교통량 면에서는 하루에 15,800대냐 22,300대냐. 이거 조사해 보니까 예. 대한 노선에서 41.1%를 더 처리할 수 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처음에 놓을 때 지금 6번 국도요. 그 남한강변 따라 쭉 올라오는 그 국도가 너무 교통량이 많아서 정말 그 주차장처럼 변하거든요. 주말에는. 그러니까 저 교통량을 좀 분산시키자. 그래서 저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새로 하나 뚫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교통 분산량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타안은 15,800대밖에는 소화를 못해요. 하루에. 그런데 대한 노선으로 가면 22,300대나 소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40% 넘게 더 처리한다는 거죠. 더 처리하니까 그만큼 교통 분산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업비가 엇비슷한데 환경성은 아까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이 예타 노선은 한강을 2번 건너야 하고 네. 생태자연도 1등급 구간을 4km 지나야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12km, 철새도로지를 4km 지나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대한 노선은 비교를 해드리면 그것들이 다 짧잖아요. 네. 환경 침해가 더 적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 다른 고속도로 건설 경우에도 처음에 예타안이 본 타당성 검사에서 바뀔 때 주요한 요인 중에 저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네. 환경 생태를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길을 놓을 거냐. 네. 길을 놓으면 터널도 뚫어야 되고 다리도 놔야 되기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걸 감수하고도 우리가 길을 놓는데 네. 우리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 훼손이나 생태 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도 예타안을 고집하는 것은 환경 생태 파괴에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 새로운 기준, 이 환경 파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보더라도 대한 노선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등 야권의 주장도 좀 따져보죠. 야권은 타당성 조사 용역업체가 2달 만에 대안을 내놓은 것은 미리 답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의 핵심인데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와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 자, 축적은 저렇고 비용은 좀 차이가 있지만 자, 이건 어떻게 비교해 주시겠어요? 이게 예타 하는데요. 예타는 말 그대로 예비 타당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타로 노선이 결정될 거면은 본 타당성 검사를 왜 합니까? 근데 비용에서도 나오듯이 예타는 경제성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게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하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비용도 1억에 예, 불과합니다. 얼마 안 돼요. 네. 반면에 본 타당성은 자 이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네. 진짜 이게 어디로 가야만이 가장 경제성도 높고 교통 분산도 효과가 크고 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네.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20배나 더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맨 마지막 단계에 민간업체한테 맡겼어요. 네. 그런데 불과 2달 만에 용역보고서가 대안으로 나왔다. 이상하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건 왜 이러냐 하면요. 2008년부터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민자로 건설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회사의 재정 상태 때문에 반려가 됐습니다. 그 후에 또 민자로 제안이 한 번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의 양서면 쪽
예타 원안이라고 하는 쪽을 상정하고 그런 사업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예타에서도 그 안을 전제로 해서 예타가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본타당성 검사의 적실성을 판단하는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기존의 연구나 기존의 시안을 참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기존의 안이 양서면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런데 그 중간에 2018년부터 예타 안보다는 기왕에 놓으려면 강화IC 강상면 쪽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양평 전 군수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평 군민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서류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용역 전문회사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 한 2, 3일이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 놓고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예타 원안과 강화IC 강상면안이 크게 대립되는데 과연 어느 쪽이 경제성이나 지역 그 편익성에 있어서 좋은 거냐. 네. 이것만 압축적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화IC를 놓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노선은 자연스럽게 강상면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뭐 꾸불꾸불 고속도로를 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픽에서도 봤잖아요. 네. 네. 고속도로의 이 황색 그림처럼 거의 직선으로 가 있잖아요. 네. 가서 지금 화도 쪽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는 이미 나아져 있거든요. 그것과 전문화 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2달 안에 이 결론을 내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서 너무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다 오다 받고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혹을 네. 제기하는 것은 모든 기술자, 과학자, 엔지니어, 설계사들을 못 믿겠다는 하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또 쟁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에 종점이 바뀐 경우가 없다. 그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도 있어요. 이래서 여야의 주장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엇갈리는데 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좀 따져볼 것이 필요해요. 이게요. 네. 그 시작과 종점이 바뀌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이게 그 국토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고속도로 14개 중에서 5개가 시작점도 바뀌고 종점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과 종점이 바뀌면 노선 전체가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변경률 100% 되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저기 지금 보면 네. 변경률이 저 세 번째 칸에 100%짜리가 지금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많이 바뀌었다는, 완전히 바뀌었는 완전히 곳이 있다는 바뀌었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습니다. 저게 예비 타당성 안과 본 타당성 사이에 완전히 100% 바뀐 노선, 고속도로 노선이 저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종점이 안 바뀌고 시작점은 똑같은데 이번처럼 종점이 바뀐다 그럴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그렇게 100% 다 바뀔 이유는 없잖아요. 네. 지금 이 양평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남종까지는 똑같이 옵니다. 와서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원안은 위로 가고 대안은 직선으로 가는 코스인데 그럼 요 구간만 바뀌는 거니까 한 50%, 55% 정도 노선이 바뀌는 겁니다. 네.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을 구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타가 바뀐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자료에서도 보다시피 이건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고 박사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양평 현지의 아까 여론도 좀 소개를 하셨는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묻겠습니다. 현지 주민들 정말로 원하는 안이 어떤 건가? 이게 뭐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네. 정말 서울에서부터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장 주민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 네네. 우선 제가 2군데를 갔습니다. 하나는 강상면 JCT 쪽에 있는 양평읍 쪽하고요. 또 하나는 예타 원안이 있는 양서면입니다. 두 군데 핵심적인 예,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둘 다 갔습니다. 양서면부터 말씀드리면 이 양서면은 아까 그 처음에 사진에도 나오던데요. 그 30m 이상 되는 교각으로 이 화도로 가는 고속도로가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네, 전원주택단지 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각 밑에 전원주택단지가 쫙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압니다. 거기 어딘지. 예, 그 전원주택단지가 한 700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지역 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은퇴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골 생활을 선택한 분들이 그렇죠. 조용하게 힐링하면서 전원 생활하겠다고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화도고속도로가 30m 교각으로 쫙 해서 마을을 두 동강 낸 것만도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JCT 분기점을 놓겠다는 게 원안 그 예타안 원안이거든요. 네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공법상 30m 교각의 고속도로가 놓여 있고 이걸 밑으로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안 되죠. 그럼 할 수 없이 이 고속도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40m는 돼야지 안전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40m짜리 그 고속도로를 이제 X자처럼
이렇게 하나를 더 건설하는 겁니다. 네. 뭐 예타안이라는 게. 그래놓고 여기가 JCT 분기점이 돼야 되니까 이걸 중심으로 크게 원을 돌려서 일로 오다가 돌아서 일로 가게 만들고 이쪽으로 오다가 돌아서 일로 가게 만드는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네. 완전히 공중에 큰 30m, 40m 두 다리가 서서 마을을 사동강으로 내는 거죠. 아, 내동강을 내나요? 예, 내동강으로 내면서 이게 서클로 뺑뺑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서 보시면 야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저렇게 길을 뚫었나 할 정도인데 그보다 10m는 더 높이 다리 하나가 더 지나간다는 그러면 거거든요. 그 교각들에 치여서 그 경관이 아니, 거기는 이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양서면에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제발 여기 좀 못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이 JCT가 무슨 특혜나 주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종점. 그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사는 전원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특혜를 2중, 3중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돈방석에 앉았겠네요. 지금 다 떠나려고 하고 있대요. 못 사니까 동네에서.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다녀오신 부분이 예. 바로 지금 이 그게 김건희 이제, 여사 일가 땅 문제가 강상면 있는. 쪽인데요. 강상면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5천 명의 이 양평읍민들 그리고 강상면이 원래 인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한 5, 6만 명 가까운 우리 양평군의 대다수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IC가 내려온다면 그건 정말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강화 IC는 꼭 필요하다. 이게 뭐 절대 다수의 요구입니다. 네. 근데 이 강화 IC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한 7, 8km 이상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딴 동네 아닐까요? 완전히 다른 동네라니까요. 네. 강화 IC 쪽에 땅이 있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차가 없던 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던 길이 생기니까 뭐 가게도 생길 수 있고 주유소도 생길 수 있고 뭐 땅 개발 붐이 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 8km면 예. 우리가 흔한 계산법으로 한 20리 가까이 떨어지는. 그럼요. 네. 제 느낌으로 7, 8km니까 정확하게 제가 실측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화 IC에 있는 분들은 강화 IC를 놓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지금 강화 IC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은 강상면 JCT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이라고 그 그러거든요. 뒤쪽이라면서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강상면은 차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혐오 시설이고 기피 시설이에요. 네.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 두 개가 만납니다. 그러면 차량이 여기서 증가할 거 아닙니까? 병목 현상도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은 지체가 생기니까 소음 높아지고 그다음에 급정거했다가 급발진했다가 되풀이 되니까 타이어 마모로 인한 분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네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IC 진출입로 IC는 뭐 땅값도 오르고 도움이 되지만 흔히 나들목이라고 하죠. 네. JCT 분기점은 혐오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 네. 그 종점을 자꾸 종점이라 그러니까 차가 거기서 내려가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용어를 잘 써야 돼요. 분기점이죠. 예, 분기점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점은 누구나 다 기피하는 시설이에요. 이 분기점 기피 시설, 혐오 시설에서 한 1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개발 소식 듣고 땅 사놓은 게 아니고 원래 뭐 있는 곳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이거를 김건희 로드라고 어떤 야당에서는 프래카드도 걸고 그러던데 이거는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얘기다. 제가 취재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네. 자, 길게 또 현장 취재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장관은요, 8월 3일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SNS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특혜니 게이트니 주장을 하면서도 아직 고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증거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노리는 것은 정치공사다. 자,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렸어요. 자, 이게 이제 본인이 그 입장을 밝힌 건데 저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박사님은? 사실 양평 국민들이 원희룡 장관의 백자 선언이 있자 그 직후에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원희룡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뭐 양평도 수도권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틀 3일 지나면서 이게 원희룡 장관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난 대선 때 보시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야권의 공격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랬죠. 선거 내내 김건희 여사가 후보 부인으로서의 이 활동도 거의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일가의 특혜 의혹이라고 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원정 장관 입장에서는 정말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 백지화 선언을 한 건데 네네. 이런 사정을 2, 3일 지나면서 알게 되니까 양평 국민들은 뭐 하여튼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건 고속도로가 놓여지면 돼라고 생각했던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가만히 있어봐. 이 상황의 원인 제공을 더불어민주당 이 가짜뉴스나 이 괴담이나 또는 뭐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백지화 선언까지 오게 만든 진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한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백지화 선언 이틀인가 3일 후에 양평 국민들이 여의도에 올라와서 항의를 했는데 그랬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양평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 원희룡 장관이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국회에서 구성해서 무제한 토론해서 결론을 내달라.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그냥 결론이 날 때까지 해보자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네. 내가 그대로 건설하면 다른 얘기 안 나와도 되지 않냐. 근데 이 안은 원희룡 장관이 처음 낸 게 아니에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처음에 제시한 네. 안입니다. 아이디어는 거기서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교통위에 소속해 있는 심상정 의원이 이 안을 냈고 야당이잖아요. 이 심상정 의원이 낸 안을 원희룡 장관이 받은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그 노선검증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무제한 끝까지 한번 토론해 봅시다. 네. 거기서 나오는 결론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그건 그동안 도대체 문제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한 그 명분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예, 그 점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조사로 지금 이 공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이번에 여야가 합의해서 야당이 우세한 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 노선검증위원회를 무제한해서 어떤 결론이든 내자. 네. 그것에 따라서 신속하게 추진하자라고 하는 원희룡 장관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명분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가 함께 구성하는 비례 그 의석대로 그렇습니다. 합동검증위원회 끝장 토론에 한번 맡겨보자.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보자는 건데 빨리 서울 수도권 주민 그리고 양평 국민들에게 가장 유리하고 국토개발에 유리한 안이 어떤 안인가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성국 박사님과의 말씀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철근이 들어있지 않아서 큰 충격을 준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만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주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해부숴야 합니다. 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이 주제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8월 2일이었죠. 국토부는 주차장이 아닌 사람이 사는 아파트, 이른바 주거동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철근이 아예 없는, 자꾸 요새 이런 말 나오는데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순살 시공이
확인된 곳들이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네, 90개여 개를 이제 했더니만 한 15개 정도가 지금 뭐 철근이 부족한 걸로 나왔고요. 사실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시멘트 용량이 지금 부족한 것까지도 지금 뭐 발견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충격적인 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15군데 중에 8군데가 전관 예우에 해당되는 그런 업체들하고 시공이 계약이 되었던 그러니까 부분들이 LH의 전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가 개선책과 그다음에 방지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서울시 산하의 서울주택공사, 여기는 SH라고 하죠. SH도 시공한 공공아파트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이 전수조사가 유행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8개 정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가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안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고, 사실 이 무량판 이 공사 방식이 주차장만 되는 게 아니라 거주용까지 전체적으로 하고요. 또 심지어는 여기서 보니까 편의 시설들까지도 무량판으로 한 것까지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예, 이런 전수조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서울만 이런 그 곳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가장 큰 지자체 바로 경기도 또 네. 부산, 대구 등 전국의 다른 광역 지자체들도 줄줄이 이런 전수조사에 들어갔는데 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한 10개 정도 지금 전수조사 들어갔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14개, 부산이 또 많습니다. 48개인데 자, 이렇게 광범위하게 갈 수 있었던 부분들은요. 100년 장수명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취지에 무량판 시공을 굉장히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면서 무량판 구조를 한다 그러면 당시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 공사를 하도록 했거든요. 사실 무량판 공사 방식은요 죄가 없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또 감독하고 시공을 했느냐에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무량판이 지금 굉장히 뭐 화제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시공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부산에서도 이제 이달 말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한다는데 이 더운 날씨에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지금 점검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안전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게 뭐 2007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뭐 2010년이다 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사는 아파트도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인터넷 공간에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무량판 시공 그 자체는 잘만 하면 오히려 더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비싸요. 약간 비싸긴 한데 공간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하고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벽식은 공사비는 싸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그렇죠. 기둥식은 층간소음이 벽식에 비해서는 적은데 리모델링이 쉬운 장점이 있지만 무량판은 공사비는 좀 비싸다. 하지만 공간 이용 효율이 높고 층간소음이 아주 적다. 그래서 벽식, 기둥식, 무량판은 사실 섞어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무량판이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무량판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둥식에서 여러분 보시지만 볼을 뺀 거가 사실은 무량판이고요. 사실 무량판이 좀 악명을 갖게 된 계기는 우리 잘 아시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거기가 무량판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삼풍백화점이 바로 무량판이었어요. 예. 근데 저기가 굉장히 또 안전한 것들이 뭐냐면 잠실에 있는 아이파크라는 아파트에 헬기가 한번 부닥쳤지 않습니까? 아, 저 기억납니다. 그 경비행기가 처박혔죠. 그렇죠. 예, 거기가 무량판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잘만 지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무량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우리가 인적 재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들이 결여돼 있는 거지 단순히 무량판만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무량판은 죄가 없고 무량판을 잘못 만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시공하고 뭐 이러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이 필요한데
현장에서 이거를 소화해내는 부분부터 해서 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관업체 뭐 이런 것까지 다 엮여 있는 부분들에서 사실 뒷부분들만 잘했으면 무량판이 이렇게 지금 뭐 우리 화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입주해서 지금 살고 계신 분, 또 입주할 분들,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이거를 이름을 막 이제 공표를 하면은 사실 집값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적도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시공사나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 해주실 것 같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단위 세대 평면도가 포함된 건축물 현황도라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 찾아가서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건축물 현황도라는 것이 주민센터 가시면 있고요. 거기 가면은 지금 뭐 이제 인터넷에 떠드는 얘기입니다만은 회색 부분으로 칠해져 있는 표시된 부분들이 무량판에 지금 시공이 돼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거기 가서 뭐 여쭤보면은 굉장히 좋은 잘 된 부분입니다. 검증된 공법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실사를 통해서 이게 부실 시공이 됐느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량판이 순살 아파트고 갑자기 뭐 치킨 얘기까지 나오고 별 요새 괴담들이 떠돌아요. 진실을 알아봐야 될 것은 자, 무량판 시공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게 콘크리트를 잘 다져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콘크리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는 콘크리트 하면 우리가 철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철근은 콘크리트가 잘 시공이 되도록 도와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되고요. 굉장히 설계도대로 이 시공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그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공법이니까 어려울수록 굉장히 더 뭐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소홀히 했던 부분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계, 감리 뭐 이런 것들이 잘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실수들이 있는 것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대비책만 나온다 그러면 무량판 굉장히 선진국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공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잘못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워낙 논란이 커지니까 어쨌든 LH는요, 앞으로 무량판 시공은 지양하겠다. 지향이 아니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9월 말까지 문제가 된 순살 아파트에게 이 철근 보강 공사를 끝내겠다고 했는데, 자, 이건 어떤 방침인가요? 이게 철근 이제 거기 주차장 가면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 이제 기둥이 있고 거기에 그거를 이제 강하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펀칭이라 그래 갖고요. 위에 이 판을 우리가 몸이 갖고 그게 이제 펑크가 나는 펀칭 효과가 나는데 여기에 일단은 볼트 철판으로 보강을 하고요. 거기 에폭시 속으로 해갖고 단단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실용적인 방법으로 내었고요. 이것으로 지금 전당 보강근을 지금 강화하겠다는 그런 계획들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면 LH 측은 모두 7가지의 보강공사법을 제안받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LH는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내용이 저건데 네. 저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이제 상부를 보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힘을 더 받게 해서 뭐 지금 이제 대들보가 없기 때문에 힘을 분산시켜야 되고 힘이 집중되는 곳에 보강을 해주는 부분들. 볼트 2개로 조이고요. 조이고 에폭시로 접착을 해서 접착됩니다. 네, 그 안에 저기 빈틈이 없게 하고. 네, 저 위에 보면 접착제로 발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녹을 방지하는 페인트라든가 내화제를 덧칠을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커버를 씌운답니다. 네, 그렇죠. 이제 그건 뭐 외관상으로 좋게 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저게 어려운 공법은 아니고요. 저렇게 보강 공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태들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르게 보강 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7대 건설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명성에 금이 가게 하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외신도 주목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보강을 하고 한다면 한국의 무량판 공법이 결코 부실이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아닙니다. 네. 반전의 계기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거듭 말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인데요. LH가 고강도의 이 혁신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제 이게요. 이제 카르텔이라는 게 사실 전관 예우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경실련에서 조사한 거 보면 2015년부터 22년까지 보면은요. 용역의 55%, 그다음에 계약 금액의 70%가 전관들이 가 있는 회사에서 이거를 수주합니다. 거의 독식이에요. 독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LH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게 대한주택공사라고 60년 된 회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위직들이 지금 뭐 은퇴를 하고요. 최근 5년간 보면 640명 정도가 지금 퇴직을 하셨습니다만은 300명 넘는 분들이 아직도 이런 관련된 업계에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이 지금 카르텔로 지금 작동할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이제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약을 이제 수주하기 위해서 청약서를 내면은 검사나 심사위원들하고 이제 대화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네. 전관이라는 전직이 전화 오면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지금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야말로 카르텔이 끊어져야 제대로 된 그리고 현장에서 사실은 빠르게 싸게 이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실 그래서 현장 감독이요 경영을 하는 거지 전문 기술가로 시공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외부 새로운 눈 그리고 감시해 눈 이러한 정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게 우리가 이권 카르텔을 깨는 그런 뭐 얘기를 또 주도적인 임무를 해주신 대통령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은 8월 2일 긴급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요. 부실 시공된 이 이른바 순살 아파트 주민들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얘기인데요. 책임자 처벌은 물론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손해배상도 하고 네.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 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자,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뭐 이제 손해배상은 굉장히 좀 나아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뭐 집값에 바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위험해서 하루라도 못 살겠다 이러면 지금은 여러분 뭐 제도가 계약이 한번 되신 분들은 그다음에 재계약을 지금 그러니까 다른 계약에 지금 어떤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어지는 부분들을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권을 주면서 다른 곳에서 안전한 아파트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청약 권리를 준다는 분 이거야말로 지금 사실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주민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그런 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당정에 이어서 국토부가 8월 3일 긴급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통부 제1차관 김호진입니다. 우선 아파트 안전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 기관을 집중 투입하여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정확히 식용되었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인천 금단 아파트 사고 후속 조치로 GS건설이 시공한 83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도 이번 달 중으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LH 및 GS건설 점검 결과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건설 전 과정에서의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고 정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한 종합 대책도 10월 중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중이라고 하면 한 2달 뒤가 되겠습니다. 뭐 졸속으로 대책을 서둘러 내는 것보다는 확실한 대책을 내는 게 중요한데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진단이 나와야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들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그다음에 지금 뭐 계속해서 지금 뭐 관련된 건설 현장 5법을 지금 개정하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가 통으로 같이 나와야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과
조사 결과, 그다음에 뭐 입법으로 또 이것을 대책을 내는 부분. 그래서 건설사업기본법부터 해서 노동조합법까지 진짜로 전방위적으로 고치는 노력들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의식주에서 주는요 조금의 한치의 어떤 사고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단 한 사람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1000사람, 10,000사람, 10만 사람의 안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